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비판적 사회론 네 번째 시간인데 벌써 걱정이 앞서요. 점심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점심 맛있으면 왜 이렇게 또 난방은 따뜻하게 아침보다 더 데워져 있는 건지, 오전에는 그렇게 좀 추울 때도 있고 한데 오후에는 왜 이렇게 따뜻한지 제가 먼저 졸릴 지경이에요. 예, 우리 몸 좀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우리 오늘부터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리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1주부터 3주차 강의는 우리가 좀 더 준비하는 강의였다. 이제부터 정말 깨부수는 강의여야 됩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것들 접목시키면서 정말 깨부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의 무서운 게 뭐냐면 유사차별금지법이 너무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요, 저는 항상 이 뭔가 발의가 되면 다 뽑아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먼저 정리를 해봐요. 왜냐하면은 비판이론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회가 너무 폭넓어져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반박하지 않으면 너무 뭉뚱그려 말하잖아, 이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당장 발의가 된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있는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한 12명, 그리고 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해서 16명이 이미 인권위원회법에 있는 평등에 관한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 해가지고 기존 건 유지하되 덧붙이자라고 내세운 법안이 있는데, 이런 항목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걸 금지시키자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명목으로 보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특정 개인, 집단 차별하면 안 되지, 뭐 선동하면 안 되지,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내용이 어디 똑같이 나오는 거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똑같이 나오는 법이에요. 여기서 특정 집단이나 뭐 개인 차별하지 마라,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주지 마라, 그랬을 때 이건 차별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표현의 자유가 바로 억압이 되게 돼요.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때 특정 집단을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는 게 됩니다. 우리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슬람, 중국, 성전환자들 이런 말 하는 거 우리 입을 다물게끔 하는 법안인데,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 아니에요. 이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흘러 지나가면은 이런 건 필요하지, 인권위원회법인데 뭐가 문제겠어 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별금지법 대놓고 나오는 법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유사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이 사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판사회 이론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핵심 비판적 사회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비판적 사회 이론이라고 했을 때 뭔가 딱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4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이제 외우시면 좋고, 그것에 대한 접목으로 비판적 인종 이론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퀴어 이론. 퀴어 이론은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표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비판적 사회적 이분법, 헤게모니, 체험, 사회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형성하는 세계관의 구조를 파악한다. 네, 오늘 이 4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이분법, 헤게모니, 체험, 사회 정의.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이제 비판적 사회 이론이 뭔가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김광현 쌤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네, 맞아요. 자, 또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헤게모니. 자, 그 다음이 뭘까요? 체험. 맞아요. 마지막이 뭐예요? 소셜 저스티스라고 해요. 네, 사회정의. 다 떠먹여 드려요.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비판적 사회 이론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가? 사회적 이분법, 헤게모니, 체험, 사회정의. 이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키워드들을 제가 개요를 한번 쭉 설명해 드릴게요. 비판적 사회 이론이 먼저 사회적 이분법이라는 걸 말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회는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신체적 능력, 이민 신분, 종교 등을 축으로 이 2가지 층이 나눠진대요. 지배 특권 억압 집단과 종속 소외 피해 억압 집단으로 나뉜대요. 마르크스가 한 말의 연속선상인 거예요. 마르크스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처럼
두 가지로 이분법 시키는 거예요. 사회는 억압 집단, 피억압 집단 나눠져 있다. 그리고 헤게모니적 권력이 뭔가 보니까 억압과 지배는 잔인함이나 명백한 불의의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배적인 사회 집단이, 억압 집단이 자신의 가치, 전통, 규범, 존재와 행동 방식을 사회에 강요를 한대요. 그 억압 집단이. 그래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거나 심지어 신이 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정했냐? 기독교라고 하는 억압 집단이 정한 거예요. 그 억압 집단이 신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져와서 이게 전통이야, 정상적인 거야 라고 만들어서 사회를 이분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게 헤게모니예요. 체험이 뭐냐? 체험은 소수화되고 억압받던 집단의 체험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증거와 이성과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우선시되기도 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억압받는지는 그들만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해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들의 가치관을 알 수가 없고, 동성애가 과학적으로 맞냐 아니냐 객관적 증거와 이성과 경쟁하기도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증언이 더 중요하다를 말하는 게 이들의 체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이겁니다. 사회 정의. 사회 정의는 소외되고 권리를 박탈당한 집단의 해방과 권한 부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결국 뭐 하냐? 해방, 해체, 유토피아, 건설이에요. 자, 네 가지 키워드 뭐였는지 한번 처음부터 말씀해 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회적 이분법입니다. 현대 비판 이론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는요,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신체적 능력, 나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정체성의 표지를 이제 내세웁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양성애자냐 아니냐,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말만 갖다 붙이면 다 정체성의 표지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억압 집단, 피억압 집단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구성하는 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억압에 대하여서요, 비판학자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즐럼 센소이라는 사람과 로빈 디엔젤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억압이란 다른 사회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한 사회 집단을 조직적으로 착취하는 기능을 하는 일련의 정책, 관례, 전통, 규범, 정의, 설명을 말한다. 이런 착취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을 지배적 집단이라고 하고 착취당하는 집단을 소수화 집단이라고 한다. 어떤 말인지 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억압이란 다른 사회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한 집단을 조직적으로 착취하는 거래요. 그래서 정책을 내세우고 전통이 뭐냐, 규범이 뭐냐 말해서 착취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 지배 집단이다. 그리고 착취당하는 집단은 소수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회를 이분법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정체성의 표지를 인종으로 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억압의 유형이 뭐냐? 인종주의예요. 억압 집단이 누구냐? 백인이고요. 피억압 집단은 유색인이에요. 얼굴에 색이 있는 사람들. 정체성의 표지를 계급으로 둔다 생각해 보세요. 억압의 유형은 계급주의입니다. 억압을 누가 하냐? 부자. 누가 억압당하냐? 가난한 사람, 빈곤층. 자, 정체성의 표지를 생물학적인 성으로 둔다 생각해 보세요. 억압의 유형이 뭐냐? 성차별주의. 이때 억압의 집단은 남성. 억압을 당하는 집단은 여성. 정체성을 섹슈얼리티로 둔다? 이렇게 했을 때 억압의 유형이 뭐가 되냐? 이성애주의가 돼요. 그럼 억압 집단은 이성애자, 피억압 집단은 동성애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는 게 지금 이들의 관점이에요.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나이로 두는 사람들. 정체성이 뭐냐? 나이다. 그러면은 연령주의, 성인주의가 있다. 억압 집단은 성인이고 다 약자들만 괴롭힌다. 종교로 정체성을 둔다? 그랬을 때 억압의 유형은 종교적인 억압이다. 그러면 희한하게 다른 종교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건데 항상 억압 집단을 기독교로 갖다 붙이고 피억압 집단을 비기독교인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비판학자들이에요. 이런 비판학자들은요, 이 억압 집단에게 무엇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 특권입니다. 억압 집단은 피억압 집단이 가지지 못한 걸 누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특권이다. 예를 들면 백인들한테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흑인들을 억압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흑인들도 특권을 가지자가 아니에요. 백인들의 특권을 뺏어버리자. 백인들의 특권을 뺏어버리면은
좋은 사회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특권을 흑인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교를 또 이해하니까 기독교는 특권이다 라고 하니까 요즘 이 시대는 계속 기독교의 특권을 해체하고 뺏어버리고 세상에게 돌려놓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키워드인 사회적 이분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헤게모니적 권력. 자,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신마르크스주의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헤게모니의 개념을 정의한 최초의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람시는 이런 식의 표현을 내세운 사람이에요. 자, 지배계급의 사고방식이 사회에 철저하게 퍼져 지배계급의 생각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것이 된다. 지배계급이 모든 걸 다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이 자기의 실제 상태를 보지 못하고 사회에 수긍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종주의가 있잖아요. 흑인들이 자기의 그 흑인으로서 당하는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한대요. 깨닫지 못한대요. 왜냐? 백인들이 법으로 너무 당연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흑인은 그래야 돼. 그래서 흑인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간다. 이 사회에는 그런 헤게모니가 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헤게모니예요. 이런 개념을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건데, 아까 말한 두 명의 학자 센소이와 디엔젤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헤게모니가 뭐냐 하니까 지배 집단의 이념을 사회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헤게모니는 이 지배 이념에서 벗어나거나 이 지배 이념을 믿는 것에 저항하기 어렵게 만듦이요, 따라서 사회 통제는 물리력이나 협박이 아닌 길들이기를 통해 달성된다.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가장 많이 어느 순간 뜬금포로 등장해서 갑자기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요즘 시대가 만든 용어가 잘못된 용어는 아니에요. 용어 자체는 그럴듯해요. 실제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문제가 뭐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예절을 가르치는데 그걸 가스라이팅이래요. 남자와 여자는 이래야 된다를 말하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말하는데 가스라이팅이래요. 교회에서 주의 성수를 말하는데 가스라이팅이래요. 모든 규범을 갖다 붙이고 정의를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이건 사회적인 길들이기야 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이와 같은 헤게모니에서 나온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짐크로법에서 나눴던 것처럼 미국의 인종주의의 여파로 인해서 미국이 한때 모든 공공시설 가운데 그 시설물을 흑인과 백인으로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의 식수대와 백인의 식수대가 나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못한 식수대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거 생겼네 하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이 인종을 존중받을 수 있네 하면서 백인보다 안 좋은 식수대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걸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학자들은 헤게모니 때문에 사회에 길들여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가스라이팅 당한 거구나. 이게 바로 비판학자들이 말하는 헤게모니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체험이에요. 체험은요, 억압받는 사람에게 억압이 관련된 진실에 특별히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교육학자라고 했었던 파올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억압적인 사회의 끔찍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억압받는 사람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말만 들었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맞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해해요? 부자가 이해해요? 가난한 사람이 이해하죠. 상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해해요? 상처 입은 사람이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흘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규범보다는 각 개인의 경험과 체험과 주관적인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겠어요?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에 만약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게 복수심에 의한 살인사건이었대요. 자기 부모님을 힘들게 했고 괴롭혔던 그 악덕 고용주를 자녀가 너무 분해서 찾아가서 죽였대요. 그럼 이 시대는 누구를 욕하냐면 대부분 요즘에는 그 악덕 고용주를 욕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핫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중 하나가 더글로리라고 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기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청소년 청년들은 그래, 복수는 정당한 거니까 저 사람은 이 복수를 성공해야만 해 라고 하는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학교폭력을 당한 건 안타까운 일이 맞아요. 가해자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피해자였다고 해서 내가 가해자가 되는 일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럴 순 있겠다. 우리가 마음을 갖겠지만 그럼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처럼 해봐야 알 수 있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사회의 법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억압적인 사회의 끔찍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억압받는 사람보다 더 준비된 사람이 있겠어? 그 사람 말이 맞겠지. 사회가 잘못됐겠지. 이걸 비판학자들이 체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둔갑시킨 거예요. 네 번째요. 사회정의입니다. 사회정의는 비판학자들의 결국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했을 때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용어들로 사회정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사회정의 주장자들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둘째, 사회정의는 자원이 부족한 공동체의 필요에 관심을 보인다. 셋째,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교육자는 학생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러분 잘못된 거 있어 보이세요? 말이 다 좋은 말이잖아요. 쭉 볼게요. 넷째, 사회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을 지지한다. 다섯째, 젠더와 생식 정의를 위해 다른 사회정의 협력자들과 함께 모여 집단적 영향력을 강화한다. 여섯째, 강과 바다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관심사다. 이 사회정의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가난한 사람의 법적 권리 보호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일 맞아요. 해야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원이 부족한 공동체의 필요에 관심 보이는 거 맞아요. 우리 기독교 정신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육자가 학생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법을 제공하는 거 말만 들으면 다 맞는 소리예요. 트랜스젠더 공동체가 이 차별당하지 않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차별당하면 안 되죠. 젠더와 생식 정의를 위해 사회정의 협력자들 조금씩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맞는 말 같은데 강과 바다를 보호하는 거 환경운동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문제가 다루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좋아 보이는 명목들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들은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대요. 대기업을 죽여버려야 된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을 죽여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할 거예요? 대기업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많은 이익을 취하고 특권을 취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너 특권 가졌으니까 특권 내놔. 뺏어버리면 다음에 사회와 경제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대기업 안에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권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열심히 일해버린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돼버린다면 과연 어떤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남겠어요? 그게 바로 북유럽에서 모든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버린 이유이지 않겠어요? 왜 스웨덴에 있었던 이케아라고 하는 이 기업이 스웨덴을 떠나게 되었을까? 이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채로 좋은 명목 내세우니까 다 따라가 버린다면은 이 나라 누가 책임지겠어요? 자원이 부족한 공동체 필요에 관심 보여야죠.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도와주고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무조건 복지만 해준다? 그 사람들을 그 상태에 내버려둘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악법이 될 수도 있어요. 교육자가 학생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랬다가 오늘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이니까?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권리를 확대해야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을 역차별한다고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젠더와 생식 정의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또 다른 사회정의 운동자들이 있다? 합하여서 지금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노조원들 함께해서 이때만 되면 하나가 돼가지고 강과 바다 보호해야죠. 근데 강과 바다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사회가 개발되지 않게 막고 선진화되지 않도록 막고 모든 사람들을 우민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발전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이 너무 강했던 거 있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자연 보호하는 거. 근데 그게 전부던가요? 자연을 보호해야죠. 근데 실제적인 과학의 진보가 있을 때 자연이 더 발전되고 보호되는 역할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단면적으로 강과 바다를 보호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산업화는 잘못된 거야 했을 때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한 채로 사회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런 네 가지 키워드, 사회적인 이분법과 헤게모니, 체험, 사회 정의를 이해한 상태로 우리가 비판적 인종 이론을 이해해 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자, 비판적 인종 이론이 학문적으로요. 뭐 어렵겠지만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신앙 고백서처럼. 첫째,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인종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본성이나 생물학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며
유색인, 특히 흑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조금 감이 오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분법하고 있는가, 이 사회를. 세 번째 신조입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인종주의가 개인의 태도와 행동 그 이상이며 사회의 제도, 부문, 체계에 내재해 있으며 백인 우월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회에 헤게모니가 있다는 거예요. 인종이론을 받아들이게 하는, 당연하게 만드는, 규범을 심어주는. 다섯째, 비판적 인종이론은 법과 일반 사회에 대한 사회적 분석과 관련해 흑인의 목소리, 흑인의 체험, 흑인의 경험적 지식에 불가결성과 권위를 높이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체험 개념이에요, 이게. 흑인들이 오랜 시간 인종적인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에 백인 경찰을 이유 없이 죽여버려도 흑인은 그래도 된다. 왜냐? 흑인은 그 안타까운 역사를 체험해왔고 증언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체험에 대한 키워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12번째 신조예요. 비판적 인종이론은 억압의 연동체계라는 관념을 제시하는데 이 관념은 억압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범주, 흑인, 여성, 동성애자, 다른 능력의 소유자 등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를 강화, 보완, 심지어 복잡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억압 체계를 뒤집지 않고는 어떤 억압 체계도 개별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 지난번에 한번 강의 시간에 앞서서 김근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사회 정의와 이 환경운동 그 시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전달해 드린 적이 있지 않아요? 환경을 위한 건데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게 사회 정의다 말했던 것처럼 비판적 인종이론은요, 인종이론에 대한 운동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함께 억압 개념에 있는 흑인, 여성, 동성애자 이런 것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뒤집어보고 해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셔야 돼요. 이제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사회를 이분법시키는가, 어떤 헤게모니를 주장하는가, 어떤 체험의 권위를 부여하는가, 어떻게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자 한다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인종주의는 고질적이고 정상적이고 영구적이고 만연해 있다. 이 사회에 인종주의 가득하다 이해하는 거예요. 둘째, 인종주의는 생명, 실력주의, 개인주의, 중립성, 객관성 같은 개념 속에 숨어 있다. 인종주의라고 할 때 생명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사람을 색깔로 평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을 인종주의자들은 생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색깔로 평가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평가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넌 지금 색깔을 나누고 있잖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색깔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겠어요? 피부가 까무잡잡하면 까무잡잡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고 객관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차별하면 문제지만 흑인한테 흑인이라고 하는 게 문제고 백인한테 백인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인종주의자들은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셋째, 체험은 인종주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흑인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황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넷째, 인종주의는 성차별주의, 계급주의, 이성애주의 등 수많은 억압의 연동체계 중에 하나래요. 이 유사성을 우리가 잠깐 볼게요. 자, 이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현대 비판 이론의 첫 번째 키워드 사회적 이분법에서는 뭐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이런 걸로 지배계급, 피억압계급 나눴다고 했잖아요.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이런 거예요. 인종주의가 정상적이고 영구적이고 만연해 있고 수많은 억압의 연동체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종으로 사람을 피억압, 억압으로 나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헤게모니적 권력은 바로 이거죠. 생명 개인주의와 같은 이념이 백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체험은 이거죠. 인종차별을 이해하려면 체험이 중요하다. 흑인의 마음은 흑인만 알 수 있다. 넷째, 사회 정의는 이거죠. 조직적 인종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는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키어 이론을 살펴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이분법으로 키어 이론을 이해한다 생각해 보세요. 키어 이론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게 뭐라고 보겠어요? 성차별주의가 가득하다고 하겠죠. 이성애만을 주장하는 이성애주의가 가득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성애주의자들이 억압 집단이고 키어주의자들이 피억압 집단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헤게모니에다가 뭘 말하겠어요? 기독교와 같은 억압 집단들이 이성애만을 온전한 결혼 제도라고 말하고 왜 결혼 제도를 규정하냐? 왜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냐? 왜 혼전 순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냐? 그런 헤게모니가 알게 모르게 이 나라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체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동성애 경험해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트랜스젠더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다. 사회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수치심 느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성범죄 가운데 성범죄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누구의 목소리에만 많은 부분에 관심을 두냐면 피해자의 진술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누가 목격한 사람이 없으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우리가 힘을 줘야죠. 근데 대부분의 그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많은 부분이 희한하게 오히려 남성들을 역차별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있어요. 제가 아는 고향 한 후배도 성폭행으로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인가 듣다 보니까 연애 중이었는데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어떻게 같이 보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걸 목격한 거예요. 바람을 피고 있는 걸 목격해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바람 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막 싸움이 났던 거죠. 그리고 헤어졌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강간을 했다. 그래서 여자의 그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아는 그 고향 후배가 얼마나 애를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사회에 확대되어서 스며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교사의 이 권위를 무시하고 학생의 마음을 당신들은 모르잖아요. 교육청에 고발을 하면은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죠. 교회도 그러겠죠. 문화도 그렇겠죠. 예술도 그렇겠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겠죠. 이런 식의 세계관이 이 지금 사회를 뒤집어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이제 명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항상 사회를 볼 때 왜 그랬지, 뉴스 기사를 볼 때도 왜 그랬지, 그냥 SNS를 볼 때도 그냥 좋아요 누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하지, 연예인들이 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안에 어떤 세계관이 있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요. 사회 정의.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회 정의가 뭔가? 아, 해체구나, 해방이구나, 모든 전통과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관념과 세계관의 중심에는 저는 부정하는 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인문학 고전 서적을 남겼는데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요, 자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자기를 설명했어요. 나는 항상 부정하는 영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시작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학생들에게 웬만하면 인문고전을 많이 읽으라고 추천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기독교적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들이 담긴 작품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적이건 아니건 결국 사람이 뭔가를 연구했던 거잖아요. 근데 일반 서적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도 항상 악마를 묘사할 때, 항상 그 마귀를 묘사할 때 마귀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항상 부정하는 영이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대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시작되지 않은 게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이 메피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이 비판 이론을 배우게 될 때 남기게 되는 인상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왜 이 사람들은 계속 부정하지? 왜 이 사람들은 모든 전통 규범을 다 깨부수려고 하지? 왜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입겁지? 왜 그렇게 안 난리 났지? 이런 인상이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상한 신세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신세계라고 하는 그 걸작품을 남긴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비판 이론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비판 이론은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 즉 상당히 많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한데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요.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비판 이론은 해계적 마르크스주의자의 경우처럼 인간 본성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포스트 모던 비판 이론가의 경우처럼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질문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떤 시각도 제시하지 못한다. 여기에 비극이 있다. 이 말에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비판 이론이 단점만 있지 않습니다. 비판 이론의 장점도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들춰냈다는 점이에요. 퀴어 이론을 볼 때 퀴어 이론 잘못됐어요. 근데 퀴어 이론을 반박하는 사람들 중에서 극단적인 이성애주의자가 있는 법이에요. 극단적인 가부장주의자가 있는 법이에요.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걸 드러내준 점은 잘한 거예요, 비판 이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이론은 그래서 이성애를 비판하는데 그래서 어떤 답을 내놓는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가?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었는가? 아니요, 그러지는 못했어요. 인종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적 인종 이론도 안타까웠던 흑인 노예 운동을 비롯한 이런 인종주의 차별들을 잘 밝혀냈어요. 이거 장점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내세운 인간관이 무엇이었는가? 흑인들이 오히려 특권 계층이 되어서 다른 유색인들, 다른 모든 백인들을 다 억압하는 또 다른 억압 집단이 되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결과이지 않겠어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의 자본가 계층들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가, 마르크스가 아마도 그걸 보았을 거예요. 이 자본가들이 얼마나 자기들만 배부르고 사람들이 노동만 하게 했는가, 이걸 보고 내세운 마르크스의 노동관이 있죠. 근데 결국 마르크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가 더 윗자리에 올라가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노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동자들의 인권이 중요해요. 근데 그 노조가 요즘에는 귀족 노조가 되어가지고 기업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보세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근데 왜 자녀 등록금 안 주냐, 왜 더 많이 인상 안 해주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파업을 감행하니까 결국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나라 경제가 돌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바로 비판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대충은 설명했어요.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차별당하면 안 돼. 평등해야 돼.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어야 돼. 학생들 인권이 있어야 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한 관점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를 보실 때 사회가 대단한 비판 이론 내세울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맞아,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래, 저기서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점은 있겠지. 근데 저기 안엔 답이 없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더 아름다운 사회,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가 될 수 없어. 이걸 깨달아서 진정한 사회 정의 누가 실천할 수 있냐? 교회입니다. 교회 말고는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차별금지법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막아야 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건강한 가정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열심히 동성애자들 욕하는데 우리 가정이 개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교회됨을 지키면서 사회 가운데 내세워야 될 걸 내세우고 건강하게 분별하는 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강의 시간과 앞으로 이제 키워 이론도 배우고 비판 이론의 장단점도 배우게 될 텐데 이때 분별력 지니게 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부정하는 영을 부정할 것인가? 반대로 더 역사해야 돼요. 부정하는 영을 부정해야 돼요.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